네, 정유실의 뉴스 브런치 코로나19 관련 수중계로 조금 늦게 여러분과 인사 나누게 됩니다. 11시대로 지금 옮겨온 정유실의 뉴스 브런치. 시간대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에도 뉴스 브런치가 이어집니다. 뉴스 브런치 부설 심리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또 새롭게 코너를 만들었으니까요.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어요. 유튜브로는 400분 넘는 분 들어와 주셨고요. 예, 그리고 콩으로도 보이는 라디오로도 보실 수 있다는 것도 안내해 드립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을 하죠. 오늘도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혜연입니다. 네, 오늘 전지현 변호사 대신에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첫 번째로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죠. 정부가 어제 이제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 정확성을 좀 높이기 위한 실무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 보도 나온 내용 위주로 해서 좀 정 교수님께서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예, 최근에 성범죄자의 주소를 파악하거나 혹은 위치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제도가 다 좀 비판을 받았는데 네. 하나는 전자발찌의 실효성이고 그렇죠. 또 하나가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 허점이 나오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네. 전자발찌 문제는 뉴스브런치에서 한번 다뤘고 두 개를 다 다루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 오늘은 주로 성범죄자 신상 정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법원으로부터 신상 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이 범죄자 신상 정보가 웹사이트 성범죄자 알림 2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네. 저도 들어가 봤는데요. 어디까지 공개가 되느냐. 성명,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신체 정보, 예를 들면 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 그리고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8가지인데 다만 주세의 경우에는요. 뭐뭐뭐뭐라고 해서 건물 번호나 도로명까지 나오지 예를 들면 무슨 아파트 무슨 동 몇 호까지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까지 공개가 되고 있고요. 자, 어떤 방식을 거쳐서 이것이 공개가 되냐면 일단은 성범죄자가 본인의 주소를 경찰에 제출하면 자, 그러니까 일단 경찰이 하나 관여가 되겠죠. 그러네요. 그럼 이 경찰이 실제로 거주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법무부에 제출하면 법무부가 등록을 합니다. 네. 그럼 다시 여가부가 이 정보를 가져와서 말씀드린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하는 방식이에요. 너무 여기저기 부서를 거치는군요. 맞습니다. 지금 제도의 허점이라고 나오는 이유들도 너무 여러 부서가 관여하다 보다라는 제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경찰, 법무부, 여가부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최근에 드러난 문제점은 뭐냐면요. 실제로 이 주소와 등록된 주소와 실제로 범죄자가 있는 정보가 일치해야지 이게 사실은 신상공개 정보 제도가 효용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최근에 발생한 범죄를 보니까 예를 들면은 범인이 A9에 있다고 주소를 제출했는데 실제로는 B 지역에서 범죄가 일어나서 가봤더니 실제 거주지가 B 지역이더라. 그럼 이것을 중간에 점검을 한다던가 빨리 고쳐야 된다라는 것이 있는데 잘 안 되면서 결국은 범죄 예방이라든가 신상공개 정보 제도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거예요. 범죄자가 스스로 가서 그걸 등록할 리는 없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간에 점검을 한다던가 발견 즉시 이것을 수정할 수 있는 제도가 보완돼야 되는 지적이 나왔었고 두 번째 뭐냐면요. 이 기존에 있던 지도 정보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뭐 언론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찾아가 보니 그 건물이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그 건물 7층에 뭐 거주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소가 등록되어 있다. 허위 등록인가요, 이거는? 이거는 이제 지도 정보가 빨리 업데이트되지 않는 문제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계속 되다 보니 경찰청과 법무부가 여가부가 모여서 이 성범죄자 신상 정보에 대한 실무 협의회를 열어서 개선 방안을 지금 발표를 한 건데요. 이 첫 번째로는 법무부에서 전자발찌 정보하고 주거지 정보를 비교해서 실제로 이 사람이 있는 위치와 주거지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고요. 만약에 발견되면 경찰과 여가부에 통보를 하고 경찰이 그 즉시 주소지 현장을 확인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게 사실 사신의 문제인데 사진이 한 뭐 7년, 10년 된 거면 그 사진하고 많이 달라졌을 수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런 보도 내용이 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등록 정보상 1년 이상 된 사진이 있으면 여가부가 경찰에 요청을 해서 최신 사진으로 바꾸도록 하겠다라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지도 정보가 기존에는 국토교통부 정보를 활용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 지도 정보는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민간이 훨씬 많이 빠르게 정보되고 있으니까 민간의 지도 앱을 갖다 쓰기로 하고 뭐 이르면 11월부터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변동사항이
빨리 고쳐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경찰이 법무부에 등기 송달해야 됐어요. 물론 이제 이게 행정에 워낙 중요하다던가 문서에 중요한 거 있지만 본래는 빨리 이 정보를 바꿔줘야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내 주변에 성범죄가 있는지 알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대응을 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시스템 입력으로 그렇죠. 바꾸는 거 등등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를 반영하겠다라고 실무협의회에서 안이 나와 있는데 효과를 발휘해야 될지 좀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조금 들여다보니까 약간 좀 보완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신보라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이제 실무협의 경찰청, 여가부, 법무부가 모여서 한 건데요. 네. 저는 이 결과 내용 보면 솔직히 좀 충격적이고 화도 났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성범죄자 정보관리 이런 식으로 해왔나? 허술하게 관리를 해왔나. 네. 그리고 인터넷 강국. 첨단 대한민국의 세상에 등기 송달이 뭡니까?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네요. 예. 저도. 네. 부처 기관 간의 어떤 정보 공유 방식을 이렇게 진즉 만나서 변경만 했으면 될 일이었는데 그렇죠. 실은 만약 법 개정과 같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다면 뭐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가지면서 점차 바꿔가겠습니다. 이거지만 네. 이건 실무협의로도 예.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사안이었다는 것을 지금은 정부 스스로 오히려 시인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어나가야 이렇게 근본 개선을 하게 되는 그렇죠. 건지. 그래서 저는 정부가 실무협의 결과를 공개하면서 네. 이렇게 보완하겠다 밝혔지만 저는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네. 정부 3.0 시대가 참 무색해지는 광경이다라는 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등록 관리 공개 업무가 네. 기관별로 지금 3개의 기관에 나누어져 있는데 예. 지금 이거를 변경을 하기로 한 게 그동안은 경찰이 이제 찾아가서 네. 그 거주지 정보를 대조해 보곤 네. 했는데 경찰이 갔는데 대면하지 않으면 다시 재확인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주지하고 확인이 등록된 어렵겠네요.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해왔던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법무부가 그 정보도 활용은 하겠지만 어차피 전자발찌로 위치 정보가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 위치 정보를 먼저 활용하겠다고 바꿨어요. 예. 이렇게 원래 있던 정보들을 활용하게끔 바꾼 상황인데 네. 왜 이런 걸 진작 안 했나 싶고요. 그리고 지도 문제는 실은 수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활용하는 그 지도 앱은 네. 업데이트도 굉장히 느리고요. 지금도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성범죄자 알림이에 들어가 보시면 예. 이제 그 신상 공개된 정보를 클릭해가지고 위치를 확인하려고 하잖아요. 예. 저도 한참을 들여다봐야만 이제 좀 디테일한 그 지도 모양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속도도 굉장히 지금 느린 상황이고 이제 구글 앱에 대한 그 리뷰를 보면 네. 어떻게 폐업한 지 10년은 된 가게 상호명이 떠 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도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는 상황인데 그러네. 여가부가 이 성범죄자 알림이를 만든 게 2010년이고요. 2012년에 이렇게 성범죄 알림이 홈페이지 접속자 수가 뭐 900만 건 이상 증가했다가 사실상 지금은 그 이용자가 3분의 1로 급감을 했는데 도리어? 그 이용자 급감이 이런 그 앱에 좀 효용성 문제, 비효율 그리고 이렇게 느린 문제 그리고 접속자 수가 갑자기 많아지기 시작하면 아예 그 접속 그 문제도 장애 문제도 발생하게 된 이런 앱의 현대화가 좀 되지 않은 문제와도 분명히 연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실무협의를 통해서 이런저런 이제 정보 공유의 사각지대를 보완했지만 앱 현대화 작업도 저는 반드시 필요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지금 성범죄자 이런 신상 공개 그 대상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에 신상 정보를 공개 명령 받는 비율이 2011년에는 76%였는데 네. 2015년에는 20%라고 하고요. 왜 줄었을까요? 이거는 그게 이제 법원에서
그 판단을 할 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면 공개를 제외해주는 예외 조항이 있다 보니까 예외 조항이. 공개 대상이 자꾸 줄어드는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그렇군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2018년 기준으로는 징역 10년을 초과하는 징역형, 무기징역형도 고지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10%가 있다는 큰일이죠, 또 엄청난 결과죠. 네. 저는 이 부분은 좀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개 명령의 기준이 과연 무엇인지 네. 예외 조항은 왜 이것을 네. 적용하는 것인지 조금 더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강력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 예. 재범률도 있는 상황에서는 이 엄격한 법 적용의 집행과 관련해서도 엄격하게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 법 집행에 있어서의 문제들 보완해야 될 부분 또 앱의 현대화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정 교수님? 이거 정말 전형적인 탁상 행정. 그러네요. 예. 저는 이제 너무 속상했던 게 뭐냐면 사실은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실무협의 차원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이쪽에서 문제 제기해서 언론에서 터져요. 대부분의 답변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부서 관할이 아니었다예요. 혹은 우리는 저쪽에서 통보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피해가 분명히 발생하고 있는데 서로 지금 책임을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실무 협의를 한 건 좋다. 그러다 진작에 좀 했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이 많이 들고요. 두 번째로 민간의 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백신, 잔여 백신 알림할 때 굉장히 이번에 정보 강국의 어떤 강점을 많이 활용을 했잖아요. 처음에 힘들었던 부분을 좀 보완을 한 민간과 협의하면서 그렇죠. 보완이 됐죠. 뭐 알림이라든가 이러는 걸 대부분 휴대전화라든가 우리가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 많이 쓰니까 그런 걸 통해서 알림 서비스를 한다든가 그래서 행정가 있어서의 국민들에게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개인정보 복잡하게 넣어서 들어가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사실 휴대전화에 이미 많은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동의를 거치면은 그 사람에게 정보가 찾아가는 식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일단은 지도 앱부터 가져다가 쓴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협조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네. 세 번째로 제가 봤는데 정말 이 신 의원님 말씀 것처럼 기가 막힌 사례가 너무 많더라고요. 네. 기자가 신상정보 이 알림 사이트를 보고 찾아간 보도 내용을 봤더니 아예 그 건물이 없어요. 근데 그 건물에 거주한다고 되어 있다거나 지도의 옛날 버전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도 쓸모가 없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거든요. 지도가 바뀐 지 오래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건물에 아예 없는데 지도는 있다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보는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장기적으로는 이게 전자발찌 제도하고 신상공개 제도하고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이라든가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번 개선안과 함께 전자발찌의 문제의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도 진행이 되어야겠죠. 그래야 전자발찌를 통해서 위치 파악한 다음에 그렇죠. 고치는 안도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실무협의가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도 듭니다. 네. 항상 뭐 문제라는 게 한 부서에만 딱 해당될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부서가 관할이 될 때 책임 소재의 문제라든지 실무 협의의 문제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풀어갈지 이 문제가 또 좀 지혜롭게 결과가 좀 더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얼마 전에 추석을 맞아서 지인 친척 간의 선물을 택배로 주고받은 분들이 많은데 오배송 때문에 골치를 앓았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문제였는지 신보라 의원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추석 연휴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택배들이 오고 그렇죠. 가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오배송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A씨 같은 경우는 거래처로부터 추석 명절용 과일 선물이 배송됐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예. 거래처가 선물을 잘못된 주소로 보내서 오배송됐다는 사실을 파악을 했고 그 이웃집에 방문을 했는데 다 먹어버려서 그 A씨가 그 세트의 최저가를 이웃에게 받아냈다고 하는 사례도 있고요. 못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오배송을 받은 사람도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거 갖다 줄 수도 없고 어디야?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발송한 택배사 연락을 해도 연락이 닿지 않고 문 앞에 며칠 이상 방치되고 있다는 그런 불만 사례도 있고요. 또 온라인몰의 어떤 신선식품 배송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오배송도 소비자 불만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주문한 상품이 오배송되는 것도 문제인데
제때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피해를 키우는 시기인 거죠. 그렇겠네요. 특히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훼손되거나 그렇죠. 상할 우려가 있어서 그 상품을 떠맡게 된 소비자도 그 수거만 기다리는 상황이라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환불, 재배송, 적립금 지급 등의 그런 업체 구제 방안이 있기는 하지만 네. 엉뚱하게 제품을 받은 사람은 그런 소비자에 대해서는 피해 구제 방향이 없어서 그 5배송 대응책도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많아지면 이거에 대한 대책이 당연히 이제 따라가야 되는 건데 두 분도 혹시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떠세요? 저 이런 사람 많이 겪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이제 기자 시절에 새벽에 나왔다 밤에 들어가니까요. 잘 확인을 못 하는데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제가 이제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손으로 빚은 만두를 보내주셨는데 얼은 상태에서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보내셨어요. 예. 근데 이 아이스박스가 전혀 다른 아파트에 가서 배송이 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만두가 녹아서 이게 완전히 하나의 덩어리가 나중에 되어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택배기사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건 이제 모든 기사님의 사례는 아닙니다. 그렇죠. 대부분 고생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분이 본인이 휴가 중이니까 직접 찾아가라고 해서 제가 당시에 자동차가 없어서 이 끌트를 빌려다가 이제 가져왔던 좀 이런 사례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신선식품의 경우에 조금 더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잘못 배송된 경우에는 업체에서 좀 책임지고 다시 그렇죠. 배달해 주시는 노력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제 지인의 사례인데 신보라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상황 중에서 물건을 원래 받기로 했는데 못 받아도 문제이지만 나랑 전혀 상관없는 신선식품이 우리 집 앞에 와 있을 때도 그때 굉장히 처리가 문제입니다. 참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아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망고가 왔는데 이거를 연락할 번호가 잘 기재가 안 돼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망고가 아시겠지만 상하죠. 오래되면. 상하고 이 과육 따로 씨 따로 분리 수거를 해서 버려야 됩니다. 근데 비싼 과일이다 보니 또 주인이 찾으러 올까 봐 버리지도 못하고 하는데 자꾸 상해가고. 향이 나니까 또 벌레가 모이고 그래서 결국은 택배사에 연락을 해서 뭐 이렇게 원래 물건을 받기로 한 분과 택배사 간에 해결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잘못 받은 사람 입장에서 이거는 굉장히 처리가 불가능한 처리가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구제책을 좀 많이 마련이 되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신보라 의원께서? 네, 그러니까 이게 실은 택배 관련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택배를 못 받은 사람, 그렇죠. 오배송 받는 사람, 훼손된 택배를 받은 사람, 택배 지연 굉장히 사건 사고가 많은데 우선 오배송 막기 위해선 소비자 점검이 우선 좀 선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택배 배송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좀 사전 문자 발송이 요새는 조금 보편화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연락처, 제품, 그다음에 배송지 주소를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문자조차도 이렇게 발송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게 굉장히 의무화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문자의 주소 오기로 잘못 배송된 경우 그거는 이제 택배사도 지금 책임은 없는데 그렇다 보니 그 잘못 배송된 경우에 그 제3자의 피해자 이걸 그 제품을 수거해 주거나 폐기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 구제책은 좀 마련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소비자원도 지금 그것과 관련한 대책은 업계에서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데 그런 피해 보상이든 수거든 좀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례들을 좀 모아서 소비자 보호원에서도 그걸 문제를 좀 풀어갔으면 좋겠다. 두 가지 정도 얘기해 주셨고요. 정 교수께서도 끝으로 간단하게. 본인의 집에 올 게 아닌데 잘못된 물건인데 뜯어서 먹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성립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고의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웬 공짜냐 해서 드시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고 뭐 개인적인 사례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는 예전에 물을 주문했는데 탄산수가 왔어요. 그래서 탄산수로 라면을 끓여 먹고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냥 웃자는 차원에서 사례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지금 오늘 택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사전 문자 발송의 의무화, 제3자 피해자의 구제책 이런 실제적인 얘기들을 두 분이 해 주셨습니다. 오늘 뉴스픽은 여기까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신보라 전 의원, 전혜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